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여러분, 초등특수교과 논리 논술을 맡은 윤혜진입니다. 이제 1주차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오리엔테이션과 이 수업 교과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이 과목에 대한 감이 오셨나요? 자,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논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정의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논리와 논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의와 이제 우리가 이 하고 있는 이 논리적인 사고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저희가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질문이나 퀴즈나 이런 돌발적인 부분을 제가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이제 저와 소통하는 공간에다가 이제 올려주셔야 돼요. 뭐, 안 올려주신다고 해서 이게 뭐 점수에 이제 가점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이제 수업 참여도에 있어서 제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제가 이제 감안을 할 예정입니다. 뭐 어렵게 내용을 정의해서 올리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잘 듣고 있는지 또 그리고 내용이 잘 이제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부분은 이제 논리와 논술인데요. 앞서서 지금 나갔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 소통 공간에다가 이제 올려주시면 돼요. 올려주시면 되는데 글이나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달라고 했는데 글은 그냥 그대로 메시지에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종이에 그리셔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셔도 되고 또는 이제 뭐 메모판이나 그림판을 이용해서 그려가지고 보내주셔도 되고 또는 내가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SNS를 보다가 생각했던 그런 논리하고 떠올랐던 그런 내가 논리라는 생각을 이 그림을 보면서 했었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뭐 어떤 거든지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뭐 형식이나 이런 부분 없고 글이라는 것도 꼭 문장을 길게 적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리함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생각을 글로 이제 간단하게 적어서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가 논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 논리라는 글자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논리라는 거는 이제 말을 묶는다. 그리고 말의 묶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이치와 법칙, 그리고 규칙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론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 논리라는 것은 말의 묶음에 대한 이치라는 거죠. 영어에서도 우리가 이 논리라는 것은 이제 포괄적이고 다의적이라는 뜻을 가진 이제 그리스어 로고스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도 한번 찾아볼까요?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봤을 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도 바로 이 논리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말이라든지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는 뜻과 함께도 이성과 리전, 이유라는 부분도 함께 들어가고 또 규칙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논리라는 것은 이제 말의 묶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과 이유와 규칙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단어다, 문장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논리는 무엇인가요? 논리라는 것은 이제 생각이 말과 이제 글이라는 이제 이런 글이라는 언어 형식을 빌려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바로 논리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논리가 어땠어요? 내가 말의 묶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었죠? 그렇다면 이 말의 묶음, 이런 문장이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지난 주차에 배웠던 능동적으로 생각한다, 또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런 논리를 생각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또 하나 더 앞에 또 우리가 나왔어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우리가 이제 올려줘야 되는 게 있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논리적인 사람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거예요. 당신은 참 논리적입니다. 라는 뜻의 우리가 의미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글이랑 사진을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설명했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제 작성을 또는 사진을, 그림을 찾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논리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이 논리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런 문자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영역을 우리 이제 형성하고 있는 이 논리학적인 정의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논리학의 이제 이 관심사는 어때요? 증거와 결론 사이에서의 이제 이 객관적인 관계를 보는 게 많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 증거와 이 결론 사이에서의 서로에 대한 입증 관계에 대한 유무를 이제 보는 데에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어떠한 이 증거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에 대한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진술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진술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이 논리학에서 전제 또는 우리가 뭐요? 명제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리학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게 논리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전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증거, 그게 바로 전제라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전제를 한 개 이상 반드시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학에서 이제 우리가 이 주요 목적은 보통 이 논리적으로 올바른 논리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논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인 게 아니라 이 논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봤을 때, 이제 이런 어떤 진술 집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들이 올바른 이런 논리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가 이 논리 관계가 뭐라고 했죠? 증거와 결론 사이에서의 서로 입증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증거가 바로 전제였죠. 전제와 명제라고 했었죠,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논증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 섰다면 그것은 바로 논리적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어때요? 전제가 옳다면, 그쵸? 그 결론에 대한 전제가 옳다면 그 결론도
옳다고 인정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전제로 결론에 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지금 비논리적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은 어때요? 잘못된 논증 관계라는 것이 판단이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냐면 그 진술의 집합 자체가 비록 이제 이 전제가 그렇죠 결론을 내는 그런 전제가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이를 인정할 만한 훌륭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그 이제 우리가 이 논리적인 관계에서 제시한 결론이 타당성과 정확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학적으로 이게 전반적인 이 의미 자체에서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올바른 논리다, 그렇지 못하다 이런 데 구별을 하는 데서 이제 우리가 성립 전에 이제 이런 먼저의 우리가 그 결론과 전제 조건 사이에 이런 체계 형성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판단하는 기준을 바로 우리가 논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논리를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그렇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형성되어져 있는 이제 이 보편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이 논증의 체계나 또 다른 사유 체계와 무관하지 않고 함께 복합적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이 이제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이런 여러 가지의 경험과 쌓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체계 등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보게 되면 논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개인이나 또는 자기 자신이나 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사회적 통념에 대한 비판적 사고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과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논리에 대해서는 앞서서 정의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이 논술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제가 또 막 문자를 쓰기에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제가 빼놨었는데, 이제 공자가 사용한 부분에서 이제 논어에서 보면, 이제 수리부작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 수리부작이라는 것은 이제 어때요? 자신은 이제 기존에 있던 이론들을 단순하게 기술만 했을 뿐이지 새로운 이론을 정립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공자는 수리부작이라는 뜻을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나는 기술했다, 적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다르게 되는 거예요. 공자가 이렇게 말했던 이 사서 육경에 대한 이 내용 자체가 어때요? 중국 사회의 전체 인과 예의 질서로 개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공자의 수리부작을 우리가 이 논리 논술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분명히 공자는 그냥 기술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논술이 바로 논리가 확립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었을 건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었겠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어때요? 그 공자가 했었던 이 육경 자체가
논리로 끝나지 않고 이 기술되어서 논술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배웠던,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워서 배웠죠. 이 유학이 성립이 되는 이런 아주 큰 위대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이 술이 논술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논술을 우리가 이제 궁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봤는데, 이래서 논술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논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똑같아요. 논문만이 논술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논문만이 논술이라는 게 아니라 논술은 이제 논문의 형태를 가지든 또는 뭐 소설의 형태를 가지든 신문의 정보 전달의 형태를 가지든 어떠한 주제를 소재로 하든지 간에 이제 그것과 우리는 관련된 이제 이렇게 관련되어져 있는 전제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써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냥 써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전제들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당하고 명증성을 이제 확보해 가면서 써나가는 이제 기술에 가는 우리가 인간의 어때요? 대표적인 표현 방식이라는 게 바로 논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논술은 논문이다. 되게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볍게 얘기하면 나와 있어요. 지금 설득을 우리가 목적에 두고 말과 글이라는 소단으로 우리가 지금 이 논술의 대상인 자신의 의견을 되게 논리적으로 신뢰성 가지고 타당성을 갖춰서 증명해 나가는 표현 방식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 또 알게 되었을 거예요. 아, 논술은 논문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다.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신문의 기사가 될 수도 있고 단순한 편지 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때요? 나는 내가 원하는 주장과 주제에 대해서 정당한 명증성을 확보해서 내가 그것을 기술하는 글을 쓰는 게 바로 논문이다, 논술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논술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논문도 이 나름대로의 이런 단계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다양한 전제들을 이제 기술한다는 것은 또 기술에서 이제 한편에 이렇게 논문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제 아무렇게나 우리가 적는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술을 쓴다. 반드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이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구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제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주제를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논술을 쓰기를 위해서는 이제 이 문제를 발견하고 우리가 이 주제를 정한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발견해가는 전제들과 전제들에 대한 상호관계에 대한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유니티가 없다면 너무 중구난방의 주제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오고 우리는 분명히 이 논문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지면이나 시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10개, 100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루기도 되게 어려울 뿐더러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주제를 다뤘다고 해서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 논술을 적은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기도 되게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해서 한 가지 주제를 한 가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고 해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되게 포커스를 잘 가지고 우리가 그 글에 있는 전제와
전체들의 상호 조건에 대한 유니티를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이 논술의 방향이 하나의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유니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주제를 발견하고 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문제 상황을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체계적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대처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문제 파악을 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그 방안 중에서 선정을 하고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논술로 이제 작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을 하고자 했다면 이제 그 글의 분위기는 어떻게 가야 되죠? 그렇죠. 논설의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주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술이나 음악에 대한 내용을 쓰겠다. 그러면 되게 감성적인 부분이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고 제기하는 부분에서 음악이나 미술이 아닌 과학적인 정의적인 부분에 쓰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감성적인 그런 부분이 섞여서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할 때도 어떤 전제로 어떻게 분위기를 쓸 건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논술이라는 글을 쓸 때에 어느 정도 범위에서 자신의 경험을 넣을 것인가,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섞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아무 관심도 없는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주제도 몰라. 나는 거기에 대한 지식도 갖추고 있지 않아. 상식도 없어. 이런 상황에서 그 글쓰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육학으로 이제 이 교육학에서 논술을 작성한다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육학에 여러분들이 그 아주 많은 키워드와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지식과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글을 쓴다는 거지. 우리가 전혀 갖춰지지 않는 지식이 없고 아는 단어가 없고 지금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가 논술을 쓴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 저는 집에 아기가 있어서 항상 이제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는데 거기서 나왔던 노래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주제에서 우리가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제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주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러이렇게 정리해가면 이제 내가 한 편의 글을 완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적어 나갈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한 편의 논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어때요? 일관성 있게 이제 의미를 담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제 글의 서러운 본론 결론의 앞뒤가 어울리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지. 내가 아는 내용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만들어 나가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전제나 자료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입증을 하거나 밝히는 것이 되게 신뢰도와 타당도가 떨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논술 과정에서 이 논술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그 키워드에 맞는
맞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부분으로 우리가 균형을 갖춰서 작성을 해야지만 그 내용에 대한 균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발견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식을 갖춰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비판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가진 문제에 대한 전체 내용도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길게 주저리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타당한 결론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앞서서 만들었던 이 문제 발견에서 해결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전체적인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요약이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에 이제 이 세 양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 항상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서론에서는 어떻게 가죠? 이 논술 주제에 대한 본론과 결론의 부분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아주 간략하면서도 전체, 글쓰기 전체에 대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서론에서 우리가 내용을 다 설명을 해버리면 사실 본론의 내용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포스터 그리기 해봤죠? 어때요? 산불 예방 이런 우리가 뭐 하면서 포스터 같은 역할을 바로 서론이 한다는 거예요. 이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하는 한 장면을 표현하는 게 우리가 바로 포스터잖아요. 서론도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탁 소개를 하는 형식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론에는 우리가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아주 서술하는 글의 핵심의 주장이 자세히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쵸. 그래서 지금 서론에 조금 우리 본론이나 이런 내용을 또 나중에 가면 되게 좀 심도 있게 다룰 텐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이제 이 본론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만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알면 되는 게 내가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내 주장을 담아서 쓰는 게 이제 논술이에요. 그렇다면 너무 내 주장에 집착해서 나만의 주장이 되는 글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나의 주장에 대한 것은 반드시 객관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은 논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글이에요. 내가 이렇게 문제를 생각했고 나는 이렇게 해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주장을 남에게 지금 설득을 시키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막 떼쓰는 것처럼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이렇게 떼쓰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 본론 안에 되게 객관성과 그런 타당성을 갖춰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반드시 갖춰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미 서론과 본론에서 우리가 제시한 이런 전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얻어진 결론만 서술을 해야지 깔끔한 거죠. 이미 우리가 지금 내용 자체가 서론에서는 이 전체적인 글에 대한 핵심적인 키워드 사진을 찰칵하고 찍고 우리가 냈어요. 그리고 본론에서는 이제 내 주장에 대한 것을 밝히고 입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결론에 와서 주저리 또 다른 내용이 담긴다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읽기에는 이 사람이 이제 본론에서 내 주장을 제대로 못했구나. 되게 미흡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결론에서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리적인 글쓰기나 말하기에 있어서도 이 순서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사실 논술은 이게 타고나는 재능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이 생각한 부분에 맞는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이제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 글을 만들어 나가고 능력을 키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도 있고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술 쓰기에서 선생님, 교수님 서론, 본론, 결론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 큰 기본적인 우리가 틀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쓰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서론에서의 키워드 설명, 본론에서의 나의 완벽한 주장과 뒷받침하는 전제들 제시, 결론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결론에 대한 결과만 정확하게 서술한다 라는 이 3단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 또 이제 논술 쓰기 여러분들이 이미 50%다 입문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논리와 논술에 대한 정의가 머릿속에 이제 정립이 되었나요? 우리가 이제 뭐 단어적으로 논리가 어떻다, 논술이 어떻다라는 의미적인 사전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지금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논술이 어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주장을 하고 또 그 주장에 대한 우리가 근거나 이유를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문장을 완성해서 우리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주장을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정의가 되셨다면 앞으로 글 쓰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매끄럽게 주장을 이제 펼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